이것은 아마도 로마노프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티아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냉정하고 치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왜였을까요? 그 옆에는 훨씬 더 값비싼 보물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모든 것은 이 티아라가 지닌 어두운 비밀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운명적인 낙인 말이죠. 그것은 불타는 질투 속에서 주문되었고 바로 이 질투가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것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왜 이 걸작이 조각조각 해체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설적인 다이아몬드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거의 100년 동안이나 기록 보관소에 숨겨져 있던 진실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여기 마지막 러시아 황후의 유명한 초상화를 보십시오. 알렉산드라 뾰도로브나는 슬픔에 잠긴 눈과 초월적인 표정으로 시간의 저편에서 우리를 응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비단 그녀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 마치 얼어붙은 오로라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티아라가 있습니다. 바늘처럼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광선이 중앙에서부터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거의 비현실적인 위험 어린 아름다움의 후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광선 티아라, 로마노프 가문의 영광과 비극을 상징하는 가장 잘 알려진 상징물 중 하나입니다. 그 이미지는 수백만 명에게 익숙하며 제국의 위대함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왕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왕후들이 착용했으며 오늘날에는 당연히 그 전설적인 언니격인 분홍 다이아몬드 웨딩 티아라처럼 방탄 유리 뒤 보물창고에 안치되어 있어야 할 고전적인 보물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스크바의 다이아몬드 펀드에 간다 해도 그곳에서 광선 티아라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떤 왕실 소장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크리스트 경매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신구는 유령이자 전설로 오직 흑백 사진 몇 장과 보관 목록 몇 줄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다이아몬드의 광채 뒤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찬탄과 질투, 한 공주의 변덕스러운 욕망과 거대한 제국의 비극이 뒤얽힌 이야기 말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후의 손에 들려 영광의 정점에 있었던 걸작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그에 못지않게 귀한 다른 보물들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왜 운명은 한 장신구에게는 이토록 관대하고 다른 장신구에게는 이토록 무자비했던 것일까요? 광선 티아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유럽은 단 한 인물, 즉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지도는 물론 사람들의 취향마저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하고 장난스러운 로코코 양식 대신 엄격하고 웅장하며 위험 넘치는 앙피르 양식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형상에서 영감을 얻은 이 양식은 조제핀 황후와 그녀의 궁정에서 유행을 선도하며 로마 귀족들의 화관을 연상시키는 디아뎀, 즉 대칭적이고 거대한 중앙장식을 가지며 거의 건축적인 구조를 지닌 장신구의 유행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유행의 정점에는 유럽과 왕조적, 문화적 유대로 깊이 연결된 러시아 제국 또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파벨 1세 황제는 자신의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궁정 보석상 뒤발에게 자신의 황후 마리아 뾰도로브나를 위한 보물을 주문합니다. 그리하여 중앙에 희귀하기 그지없는 분홍색 다이아몬드가 박힌 전설적인 티아라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양식으로 구현된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정치적, 미학적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자 출발점이 되었으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광선 티아라를 탄생시키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던 중 마리아 뾰도로브나 황후의 친오빠인 비르템베르크의 루트비히 공자의 두 번째 부인 헨리에타 나사우 바일부르크 공주가 이 티아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파블롭스크 궁전 무도회장의 반짝임, 실크 옷자락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눈부신 새 왕관을 쓰고 등장하는 황후의 모습 말입니다. 보석 애호가였던 헨리에타에게 그것은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가문의 연대기에 묘사된 그 감탄은 단순한 예의상의 칭찬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진심 어린 거부할 수 없는 열망이었습니다. 러시아 궁정과 사랑하는 여동생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녀의 남편 루트비히 공자는 이 충동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과 막강한 로마노프 왕조와의 영예를 상징할 수 있는 장신구를 만들 기회가 합쳐진 것입니다. 주문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석상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창조했던 바로 그 장인 야코프 다비드 듀발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러시아 황실에서 최고의 품질과 예술적 취향의 보증이었습니다. 듀발에게는 극도로 섬세한 작업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해야 했습니다. 복제품이 아니라 오마주, 즉 예술적 헌정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비르텐베르크 공자라는 주문자는 분명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장신구는 그만큼 웅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황후의 걸작을 연상시키면서도 비르텐베르크 공주에게는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고 합당한 장신구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동생의 탄생, 즉 미래의 광선 티아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코프 듀발은 복제자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존재하는 걸작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플래티넘과 은으로 된 동일한 고귀한 골격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채웠습니다. 만약 마리아 표도로브나 황후의 티아라가 희귀하기 그지없는 분홍 다이아몬드의 독특함을 찬미하는 시였다면 새로운 작품은 순수하고 차가운 빛에 대한 송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구성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빛을 모으고 굴절시켜 최대한 눈부신 형태로 보는 이에게 되돌려주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격인 티아라와 달리 이 티아라는 중앙보석의 이국적인 희귀성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듀발은 그 중심을 색이 아닌 순수한 광채로 삼았습니다. 11캐럿에 달하는 웅장하고 흠잡을 데 없는 다이아몬드가 삼각형의 전면부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색조면에서 독특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수함과 완벽한 커팅은 전체 구조의 의미적, 시각적 중심, 즉 빛을 발산하는 태양으로 변모시켜 장신구에 그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이 광선들이 보석상의 천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중앙 보석에서부터 마치 얼어붙은 섬광처럼 더 작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엄격하고 거의 건축적인 선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얼음 바늘처럼 곧고 날카로운 이 요소들은 착용자의 머리를 감싸는 믿을 수 없는 빛의 효과, 즉 후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꽃으로 만든 화관도 고대 장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거의 추상적인 빛의 기하학이었으며 당대에는 대담하고 현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디자인 덕분에 티아라는 불멸의 이름, 즉 광선 티아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듀발은 티아라의 위쪽 가장자리를 서양배 모양으로 정교하게 커팅한 커다란 다이아몬드들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는 특별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보석들은 단단히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고정장치에 매달려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이 살아있는 듯한 얼어붙은 빛의 물방울들은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흔들리고 떨리며 끊임없이 흐르는 듯한 광채의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착용자에게 반응하는 움직이는 예술품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이 보물의 차가운 무게를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석들의 흩뿌림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플래티넘 틀, 그 가치를 즉시 말해주는 무게감, 그리고 수백 개의 촛불이 켜진 무도회장에서 이 엄격한 구조가 어떻게 생명력을 얻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중앙의 거대한 다이아몬드부터 광선 속의 아주 작은 불꽃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각각이 빛을 포착하여 수많은 무지갯빛 조각들로 폭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티아라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을 침묵하게 하고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광채의 후광입니다. 이로써 뒤발은 복제품이 아닌 눈부신 해답을 창조했습니다. 분홍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자연의 독특한 선물, 즉 예외성을 상징했다면 광선 티아라는 인간 장인의 솜씨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고전적인 재료, 즉 흰색 다이아몬드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보물 못지않은 힘과 표현력을 지닌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로 연주된 빛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완성되어 벨벳으로 안감 처리된 케이스에 담긴 광선 티아라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남서쪽으로 비르텐베르크 왕국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 배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탄의 빚을 갚는 것이자 찬란한 러시아 수도에서 유럽의 심장부로 보내진 물질화된 메아리였습니다. 헨리에타 공주가 자신의 보물이 도착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지는 짐작할 따름입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작은 독일 국가의 공주인 자신도 러시아 황후에게 걸맞은 웅장함에 다가설 수 있다는 개인적인 승리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데뷔를 위한 순간은 완벽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궁정에서 열리는 가장 화려한 무도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부도 아래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헨리에타는 티아라를 처음으로 착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티아라의 시원하고 확실한 무게를 느끼며 거울을 들여다보며 단순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순수한 빛의 후광으로 둘러싸인 여인을 보았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광선 티아라는 그녀의 모습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며 공주를 올림푸스에서 내려온 고대 여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아한 의상을 하나의 현상으로 탈바꿈시킨 마지막 화음이었습니다. 무도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헨리에타 공주가 들어서자 홀 안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탄성이 퍼져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면에 반사되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남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 떨리는 빛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브리올레트 펜던트들은 빛을 포착하고 산란시키며 공주의 머리 주위를 움직이고 반짝이는 후광으로 감쌌습니다.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북극광에 얼어붙은 조각처럼 보이는 이 놀라운 왕관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홀 안에는 감탄과 질투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분석이 뒤섞인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뒤발 작품이야. 로마노프 가문에서 일하는 그 사람 말이야. 황후 마리아 표도로브나의 것과 거의 같다고 하던데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웅장한가. 티아라는 순식간에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 되었고 지위의 상징이 되었으며 비르텐베르크 궁정이 막강한 러시아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명백한 암시가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눈부신 외교술이었던 셈입니다. 그날 저녁 광선 티아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을 화려하게 통과했습니다. 개인적인 주문품에서 대중적인 전설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것은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유럽 궁정의 마음을 사로잡고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립적인 걸작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의 광채와 감탄, 어린 시선 속에서 단순한 장신구는 유럽 전역의 귀족 살롱에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운명과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광선 티아라는 비르텐베르크 궁정의 자랑이었고 러시아 황실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유물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슈투트가르트의 무도회에서 빛났고 새로운 운명적인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의 공주들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20세기 초 이 장신구는 운명의 장난처럼 비르텐베르크의 여왕이 된 알렉산드르 2세 황제의 조카인 베라 콘스탄티노브나 대공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과부가 되어 공웅한 처지에 놓인 그녀는 자신의 소장품 중 일부를 팔아야 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08년 역사는 우아한 피루엣을 선보였고 티아라는 그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구매자는 마지막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였습니다.
그리하여 광선 티아라의 진정한 황금기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마지막이자 가장 유명한 소유주인 알렉산드라 뾰도로브나 황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깊이 독실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시끄러운 사교계를 멀리했던 알렉산드라 뾰도로브나는 그 시대 가장 눈부시고 공개적인 장신구 중 하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러한 휘장을 착용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남편과 제국의 위신을 위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의무, 황제 권력의 짐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채의 티아라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보석이었습니다. 로마노프 왕가의 수많은 장신구들이 화려한 유색 보석과 복잡한 꽃 문양으로 넘쳐났던 것과는 달리 이 티아라에는 차갑도록 정교하고 수학적인 완벽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시대 인물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황후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사랑했던 다이아몬드의 순수한 정수가 바로 여기에 응집되어 있었죠. 심지어 니콜라이 2세 황제 또한 그녀가 다이아몬드를 착용한 모습을 가장 선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라 뾰도로브에게 이 티아라는 단순한 국가 소유의 보석을 넘어 지극한 개인적 애착의 대상이자 사랑하는 남편과의 무언의 대화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티아라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식, 즉 국가 두마 개원식, 겨울 궁전에서의 공식 연회, 그리고 화려한 기념 초상화를 촬영할 때 착용했습니다. 바로 이때 티아라는 그녀의 갑옷이자 가면이 되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뻗어나가는 광선들은 그녀의 머리 주위에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인 난공불락의 위엄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소 수줍음 많고 신경질적이던 황후가 이 왕관을 쓰고 대중의 모습을 드러낼 때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소심함은 비개인적이고 눈부신 권력의 상징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티아라는 그녀의 시각적 다치자 공식적인 얼굴이 되어주었죠. 황후와 티아라의 이러한 결합은 수많은 사진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바로 이 사진들이 광채의 티아라를 착용한 알렉산드라 뾰도로브나의 이미지를 역사 속에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이 티아라는 그녀의 명함이자 그녀의 도상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단지 아름다운 장신구를 착용한 한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 선 비극적인 인물이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얼어붙은 얼음빛 섬광으로 관을 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드라 뾰도로브나의 손에서 광채의 티아라는 명성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단순히 또 다른 더 오래된 장신구의 작은 자매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강력하고 극적인 역사를 얻게 되었죠. 이 티아라는 제국의 마지막 화려한 무도회들을 목격했고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들의 말없는 증인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토록 짧고도 비극적으로 막을 내려야 했던 한 시대 전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광채의 티아라의 역사는 언뜻 보기에 그 다이아몬드처럼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 보입니다. 다른 유명한 보석들처럼 떠들썩한 절도 사건이나 피 묻은 저주에 얽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티아라가 드리운 그림자는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탄생 순간부터 그녀를 따라다녔고 결국에는 그 운명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 비교의 그림자이자 2차성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장신구의 주된 비밀은 스캔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상에 대한 질문, 즉 과연 독립적인 걸작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화려하게 빛나는 복제품에 불과했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전설, 아니 어쩌면 단순화된 역사적 이야기에 따르면 루드비히 대공은 그의 아내를 위해 마리아 뾰도로브나의 티아라 복제품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복제품이라는 단어는 이 티아라의 낙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인기 있는 기사들에 등장하고 가이드들의 설명을 통해 전해지며 야코프 듀발이 단순히 본을 떠서 복사본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문서와 예술적 분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듀발은 주제에 대한 변주곡,
즉 예술적인 응답을 창조했을 뿐 결코 정확한 복제본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티아라들은 전체적인 삼각형 모양과 다이아몬드만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닮은 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마리아 표도로브나의 왕관 티아라는 독특한 분홍색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었고 그 패턴은 마치 곡식 이삭을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이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광채의 티아라는 기하학적 형태와 순수한 빛을 찬미하는 보석이었죠. 중앙에는 커다란 백색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주된 모티프는 엄격하고 날카로운 광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엄연히 두 개의 다른 예술적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제품이라는 신화는 놀랍도록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한 티아라에 대한 감탄이 다른 티아라를 주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제작 배경 자체가 이러한 서사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음모와 속삭임을 즐기는 궁정에서는 복잡한 창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보다 복제품 이야기가 훨씬 더 자극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비르텐베르크 공주가 러시아 황후를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똑같은 장신구를 원했다는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요소를 더했죠. 아마도 19세기에 생겨났을 이 소문은 사실보다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성의 그림자는 티아라가 러시아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수백 년간의 독특하고 역사적인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던 로마노프 왕가의 보물창고에서 이 티아라는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파생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보관자들의 눈에는 이 티아라가 항상 비르텐베르크 티아라, 즉 마리아 표도로브나를 위해 만들어진 다른 티아라를 상기시키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가 그녀의 사랑으로 이 티아라를 상징적인 보석의 반열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매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세부적인 부분, 이 인식의 뉘앙스가 전복된 왕조의 보물 운명을 결정할 때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럽 상공에 제1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드리웠을 때 누구도 이것이 낡은 세계뿐만 아니라 로마노프 가문의 보물들에게도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소중한 가치들을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열망에 따라 니콜라이 2세 황제는 광채의 티아라에 치명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왕관 보석 및 개인적인 귀금속들과 함께 티아라는 포장되어 페트로그라드에서 내륙 깊숙이 비교적 안전한 모스크바 크렘린궁 무기박물관의 지하실로 보내졌습니다. 아마도 그날 사랑하는 티아라와 작별하며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는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후 1917년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무너졌고 그와 함께 광채의 티아라의 개인적인 역사도 단절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인이었던 황후는 체포되었고 이후 온 가족과 함께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티아라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상징도 사랑의 증표도 눈부신 이미지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상징하던 모든 것에 적대적인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없는 자산, 즉 전리품으로 변했습니다. 판매나 상속이 아닌 몰수, 과거의 위상에 대한 완전한 초기화라는 가장 극적인 소유권 변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광채의 티아라에게는 침묵의 망각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크렘린 저장고에 봉인된 상자 속에 벨벳 코프레의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다이아몬드는 겨울 궁전 무도회에서 촛불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실크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마주르카의 선율 대신 텅 빈 침묵과 차가운 돌 천장의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역사는 마치 일시 정지된 듯 했습니다. 사건에 살아있는 참여자였던 그녀는 이제 운명을 기다리는 창고에 이름 없는 물건이 되었고 몇몇 관리인과 공무원들만이 그녀의 존재를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 산업화를 위한 외화가 절실했던 젊은 소비에트 공화국은 로마노프 왕가의 보물들을 떠올렸습니다.
봉인되었던 상자들이 개봉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화려한 무대 위로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궁정 신하들의 찬탄 어린 시선 대신 티아라를 맞이한 것은 당 관료들과 고흐란 국가보물관리기관 전문가들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전등빛 아래 티아라는 수백 점의 다른 보석들과 함께 거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위대한 재고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티아라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차갑고 실용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찬란했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광채의 티아라에게는 제2의 탄생이자 비극적인 무대 복귀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는 눈부신 무도회장도 박물관의 진열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르 페르스만 학자의 지휘 아래 고흐란 위원회의 엄격하고 사무적인 테이블이었습니다. 티아라를 찬탄하던 궁정 신하들 대신 보석 전문가들과 당 관료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깜빡이던 대신 그녀의 모든 면과 모든 요소를 해부하듯 날카롭고 무자비한 전등빛이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 뒤발의 걸작에 대한 새로운 그리고 마지막 해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11캐럿에 달하는 중앙 다이아몬드의 순도와 무게를 평가하고 광채를 발하는 디자인의 천재적인 단순함에 감탄했으며 정교하게 움직이는 펜던트의 장인 정신을 높이 샀습니다. 페르스만이 편찬한 다이아몬드 기금 보물 목록에서 티아라는 38번으로 상세히 기술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공식 등장, 건조한 목록의 언어로 그려진 그녀의 마지막 초상화였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주목의 중심에 섰지만 그 주목은 치명적인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의 검진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이 테이블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언니와의 치명적인 충돌을 겪었습니다. 평가를 위해 그녀 옆에는 마리아 표도로브나의 분홍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왕관 티아라를 포함한 다른 보물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평가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역사적 유물로 온전히 남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외화 획득을 위한 원자재로 처분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왕관 티아라는 원형이자 독특한 유색 다이아몬드를 지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 없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광채의 티아라에게 이 비교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실용적인 위원회의 눈에는 무자비한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첫째, 그녀에게는 양식적 복제품이라는 낙인, 혹은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2차적인 장신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녀는 아무리 크고 순수하더라도 백색 다이아몬드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물질적 가치를 압도할 만한 독특한 요소가 없었던 것이죠. 그녀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이 오히려 그녀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커다란 보석들은 쉽게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고 백금틀은 녹여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가치는 정점에 달했지만 그것은 뒤틀리고 비극적인 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보험 증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 목록의 가격 책정을 위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속에 응축된 모든 캐럿, 모든 빗줄기는 그녀의 명성이 아닌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서의 그녀의 가격을 더했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이해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구체적인 달러 금액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무대 복귀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괴롭히고 있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광채의 티아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에서 그 눈부신 광채를 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짧고 잔혹합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채의 티아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홍색 다이아몬드가 박혀 살아남은 왕관 티아라와 달리 그녀의 운명은 바로 그 크렘린 지하 창고에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고흐란 위원회의 결정은 차가운 효율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견디고 공주들과 황후들을 감탄시켰던 티아라는 야만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11캐럿에 달하는 중앙 다이아몬드와 수십 개의 다른 작은 보석들은 잔인하게 제자리에서 뽑혀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역사 그리고 맥락을 박탈당한 채 서구 다이아몬드 거래소에서 팔릴 얼굴 없는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텅 빈 백금 골조, 뒤발의 천재적인 창조물은 재활용을 위해 녹여졌습니다. 보석 예술의 걸작은 더 이상 하나의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광채의 티아라에게 영원의 수호자는 방탄 진열장이 아닌 바로 기록 보관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박물관은 몇 장의 흑백 사진과 페르스만 카탈로그의 그 한 줄로 유지되는 우리의 기억뿐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범주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액세서리도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물도 아닙니다. 그녀는 유령입니다. 과거의 영광의 메아리이자 2차원적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환영입니다. 그녀의 현재 위상은 돌이킬 수 없는 문화적 손실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남았다면 오늘날 그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을 것이고 단순히 다이아몬드 가격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르텐베르크 왕가와 로마노프 황실을 잇는 출처, 궁정 보석상 뒤발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황후의 비극적인 이미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녀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가격을 수십 배로 높였을 것입니다. 1920년대 감정사들은 단순히 보석들의 총 가치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역사, 아우라, 그리고 드라마가 차가운 계산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팔아 순간적인 이득을 얻었지만 그들은 세계 문화에서 독특한 걸작을 영원히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탐사를 시작할 때 던졌던 하나의 단순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황실 양식의 상징이었던 광채의 티아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어째서 그에 못지않게 귀한 다른 보물들은 온전히 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 티아라가 구상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기까지의 여정을 전부 되짚어 보았으니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소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티아라의 완벽함이 스스로에게 재앙이 된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였죠. 모조품이라는 억울한 낙인, 운명을 결정지은 유일무이한 유색 보석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권력의 현실적인 냉혹함이 한데 뒤얽혀 그 티아라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광채의 티아라 이야기는 단순히 사라진 보물을 좇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 차가운 광채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 본연의 다채로운 감정들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장신구 제작을 의뢰하게 한 앙리에트 공주의 감탄과 약간의 질투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 티아라가 빛나는 갑옷이 되어 주었던 알렉산드라 황후의 고요한 사랑과 의무감을 발견합니다. 또 복제품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눈부신 답장을 창조해낸 보석 세공사 듀발의 천재성과 야망도 엿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 보존보다 돈의 울림을 택했던 이들의 냉철한 계산과 이념적 맹목성도 비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라진 보물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위대한 보석 장신구는 단순히 귀금속과 보석들의 조합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침묵하는 연대기 작가들입니다. 그들은 소유자들의 감정을 흡수하고 그들의 승리와 비극의 증인이 됩니다. 광채의 티아라는 인간의 열정, 제국의 야망, 위대한 사랑, 그리고 거대한 재앙이 물질적으로 구현된 존재입니다. 그것은 짧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삶을 살았고 그 이야기는 티아라를 구성했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값지고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티아라가 한 점의 먼지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지금, 어쩌면 그 전설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부재, 즉 유령과 같은 존재감은 그 이미지를 한층 더 매력적이고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장 남지 않은 흑백 사진들은 감식가들에게 성스러운 유물과도 같으며 그 이야기는 역사의 폭풍 앞에서 아름다움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그 티아라를 분해하여 보석들을 떼어내고 그 틀을 녹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얻었지만 결국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대상을 파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역사를 지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광채의 티아라는 해체될 수 있었지만 한번 전해진 그 전설은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티아라의 진정하고 꺼지지 않는 광채가 담겨 있습니다.